인생의 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는 왜 연락을 잘 안 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에만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말입니다.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자주 안 보려고 할까 싶은 마음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서 나가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명절에나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위가 오기 싫어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딸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요.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원하는 게 뭔지, 딸한테 뭐가 부담인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것만 했던 거죠.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전화도 잘 안 받아. 우리 딸은 바쁘다고 맨날 못 온대. 손주는 얼굴도 못 봐. 이런 말들이요. 다들 서운해하고 자식 탓을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생각이 없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요즘 자식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제 지인 중에 박수영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식이 3명인데 3명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신기한 건 박 여사는 자식들한테 연락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카톡도 잘 안 보내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뭘 해달라는 부탁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제 또 다른 친구 김지혜 여사는 자식들한테 매일 연락합니다. 밥 먹었니? 날씨 춥다.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냅니다. 자식들 걱정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 여사 자식들은 잘 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합니다.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박 여사는 뭐가 다르고 김 여사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자식이 피하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자식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자식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자식들 다 컸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부모 노릇이 힘들까요? 왜 자식들은 우리를 피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자식한테는 어떻게 들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자식이 다시 찾아옵니다. 편하게 찾아오고 오래 머물고 자주 보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1번, 마음에 안 드시면 2번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카카오톡을 얼마나 자주 보내시나요? 얼마 전 제 휴대폰을 보니까 딸한테 보낸 카톡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에 잘 갔니? 점심때 밥은 먹었어? 저녁에 퇴근했어? 밤에 날씨 추우니까 조심해.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매일 쌓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딸 걱정되니까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답장을 안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읽고서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왜 카톡 답 안 해? 딸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바쁘거든요. 엄마 카톡에 일일이 답하려면 하루에 10번은 카톡 봐야 해요. 일하다 말고 회의 중에도 엄마 카톡 오면 답해야 될 것 같고 좀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딸 생각해서 연락한 건데 딸은 그게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딸을 지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명훈 선생님은 아들한테 카톡을 거의 안 보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아들이 먼저 연락 오면 답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선생님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합니다. 엄마 잘 계시죠? 하면서요.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가 알아서 연락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다리거든요. 애가 연락 올 때까지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그래야 애도 나를 보고 싶어지니까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가족관계연구소에서 2017년에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가 연락하는 빈도와 성인 자녀의 심리적 부담감을 측정한 연구였습니다. 25세에서 45세 성인 자녀 2,400명과 그들의 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유형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고빈도 그룹, 하루 3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빈도 그룹, 일주일에 2, 3회 정도 연락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빈도 그룹, 한 달에 2, 3회 정도만 연락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연락을 자주 받는 자녀들의 83%가 부모의 연락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를 직접 만나는 횟수가 5년 동안 평균 47% 감소했습니다. 연락은 자주 받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연락을 자주 받지 않은 자녀들의 78%는 부모와의 관계가 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를 직접 만나는 횟수가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연락은 적게 받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늘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자녀들이 스스로 먼저 연락하는 빈도였습니다. 부모가 자주 연락하는 자녀들에 비해 자주 하지 않은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는 빈도가 거의 4배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연락은 자녀에게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자율성을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를 두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주 연락한다고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일하고 회의하고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시간마다 엄마 카톡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해야 하고 답장 안 하면 걱정할까봐 불안하고 답장하려니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다. 질식시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매일 연락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하루에 몇 번이나 연락하는지를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안부 물어보고 날씨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이것저것 물어보지는 않는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줄여보세요. 하루 3번을 하루 1번으로, 하루 1번을 이틀에 1번으로, 이틀에 1번을 일주일에 1번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애가 밥은 먹나? 잘 지내나?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자식을 믿으세요.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혼자서도 밥 먹고 옷 입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연락을 줄이면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오늘 연락 안 하시네. 괜찮으세요? 이렇게요. 우리가 기다리면 자식이 그리워합니다. 오늘부터 카톡 보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카톡이 정말 필요한가?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보내는 건 아닌가? 필요한 것만 보내세요. 나머지는 참으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사소한 부탁 자주 하시나요? 며칠 전에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따 퇴근하고 집 앞 마트에서 우유 좀 사다 줄래? 했더니 딸이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 오늘은 좀 힘들어요. 야근해야 돼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서운했습니다. 우유 하나 사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엄마 부탁 하나 못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 말이 또 있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도 마트 들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주에도요. 매번 퇴근길에 뭘 사다 달라고 하시면 저도 바로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제야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자주 부탁했구나. 한 번 한 번은 작은 부탁이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딸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구나. 지난달만 생각해봐도 그랬습니다. 병원 좀 같이 가줘. 은행 일 좀 도와줘. 컴퓨터 좀 봐줘. 이거 좀 옮겨줘. 이런 부탁을 일주일에 2~3번씩은 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는 큰일이 아니었지만 딸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옆집 최선희 선생님은 다릅니다. 이분은 혼자서 거의 다 하십니다. 은행 일도 혼자 가시고 마트도 혼자 가시고 병원도 혼자 다녀오십니다. 아들한테 부탁하는 건 정말 큰일이 있을 때만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최 선생님 아들은 자주 찾아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직접 물어봅니다. 엄마가 부탁 안 해도 알아서 챙깁니다. 왜 그럴까요? 최 선생님이 혼자서 다 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걱정되는 겁니다. 엄마가 혼자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노년학과에서 2016년에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에 따라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60세 이상 부모 1650명과 그들의 성인 자녀 165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를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존 그룹 일주일에 3회 이상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의존 그룹 한 달에 2~3회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존 그룹 큰일이 아니면 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부모들이었습니다. 6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주 부탁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 중 89%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만남 횟수를 점점 줄였습니다. 6년 동안 평균 52% 감소했습니다. 부모를 만나면 또 뭔가 부탁할까봐 두려워진 겁니다. 중간 의존 그룹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보통이었고 만남 횟수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저의존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 부모를 둔 자녀들의 76%가
부모를 자주 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남 횟수가 6년 동안 평균 38% 증가했습니다. 부모가 부탁을 안 하니까 자녀가 오히려 내가 뭘 도와드려야 하나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저희 종 그룹의 부모들은 실제로 받는 도움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부탁을 적게 했는데 자녀가 알아서 더 많이 해준 겁니다. 반대로 고이존 그룹의 부모들은 부탁은 많이 했지만 자녀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받는 도움은 적었습니다. 쉬운 부모가 되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효도니까 당연히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계속되면 지칩니다. 또 나한테 부탁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작은 일들을 자주 부탁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큰일 하나는 마음먹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일을 계속 시키면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니까요. 엄마한테 언제 또 연락 올까? 오늘은 또 뭘 해달라고 하실까?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자식도 자기 일이 있습니다. 직장일, 가정일, 친구 약속, 운동, 취미 생활 등등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거기에 엄마 아빠 부탁까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엉망이 됩니다. 자기 일을 미루고 부모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식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도 바쁜데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부탁하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모 전화가 오는 게 두렵습니다. 또 뭘 해달라고 하시려나? 하면서 전화를 안 받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립하는 노인은 존경받고 의존하는 노인은 짐이 된다. 가혹한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자식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식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이면 자식이 우리를 짐처럼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부탁하는지를요. 혹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자식한테 시키진 않는지를요. 편하다고, 귀찮다고, 자식이 해주면 좋으니까 그러는 건 아닌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세요. 마트 가는 것, 은행 가는 것, 병원 예약하는 것, 이런 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정말 혼자 못하는 일만 부탁하세요. 무거운 짐 옮기기, 큰 병원 진료, 복잡한 서류 작업, 이런 것들만요. 그러면 자식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엄마가 부탁하시는 건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모가 존경받습니다. 자식이 우리 엄마는 70세인데도 혼자 다 하셔라고 자랑합니다. 반대로 자식한테 계속 의존하는 부모는 자식이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합니다. 창피하니까요. 독립적인 부모가 되세요. 나이 들었다고 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인터넷 뱅킹 배우고, 새로운 것들 배우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합니다. 엄마 혼자 힘드시진 않을까? 하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부탁 안 해도 알아서 챙깁니다.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자녀에게 속 시원하게 표현하시나요? 지난주 일요일에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했더니 딸이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 그래. 엄마는 친구보다 중요하지 않나 보네. 괜찮아. 엄마 혼자 있을게. 전화 끊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실 저는 딸이 친구 결혼식 가는 게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서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는데 친구는 보러 가면서 엄마는 안 본다는 게 속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엄마는 서운해, 엄마 혼자 있을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죄책감 들어요. 제가 나쁜 딸인 것 같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한테 죄책감을 준 겁니다. 내 서운함을 표현한다면서 딸을 힘들게 만든 거죠. 딸은 친구 결혼식도 가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은데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선택한 건데 제가 그 선택을 비난한 겁니다.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강희원 여사님은 다릅니다. 이분 아들이 엄마 이번 추석은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처가 먼저 다녀와.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자.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추석 다음 주에 바로 찾아왔답니다. 강 여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온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아들, 딸을 못 보는 상황인데 왜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죄책감을 주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고마워할까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9년에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감정 표현 방식이 성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55세 이상 부모 1980명과 그들의 성인 자녀 198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감정 표현 방식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유발형 엄마는 서운해. 내가 안 오면 엄마 혼자야 같은 표현을 자주 쓰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 강조형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같은 표현을 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억압형 서운해도 참고 화나도 참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형 내가 바쁜 거 알아, 괜찮아, 같이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4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죄책감이 들게 하는 부모를 둔 자녀의 91%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연락을 점점 회피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문자에 답을 늦게 하거나 만남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생 강조하는 부모도 비슷했습니다. 억압형 부모를 둔 자녀들은 또 다른 문제를 보였습니다. 68%가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겠다고 답했고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존중형 부모를 둔 자녀들의 84%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만남 횟수가 평균 37% 증가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담 없이 기꺼이 부모를 만나러 온 겁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존중형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가 힘들 때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반면 죄책감 유발형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도 또 감정으로 조종하려는 건가 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죄책감을 이용한 감정 표현은 단기적으로는 자녀를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한다. 반대로 자녀의 상황을 존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발적인 사랑을 받는다. 감정으로 자식을 묶어두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는데 자기 삶을 포기하고 부모만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의무가 됩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즐거울까요? 부모도 자식도 다 불편합니다. 중국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한다. 묶어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감정으로 묶어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떠날까봐,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엄마는 서운해, 내가 안 오면 엄마 외로워,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는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서운해도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라고 말하세요. 외로워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일 먼저 해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속이 상할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챙깁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더 미안하고 감사해요 하면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가 놓아주니까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는 부모가 되세요. 자식이 안 와서 외롭다면 그건 자식 탓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경로당 가고 그렇게 내 외로움을 내가 채우세요. 자식한테 내가 외로움을 채워줘야 해 하지 마세요. 내 서운함도 내가 책임지세요. 자식이 내 기대대로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러면 자식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진심으로 우리를 보러 옵니다. 그게 진짜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네 번째, 시간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엄마가 갈비찜 해놨어. 아들이 잠깐 말이 없더니 엄마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친구는 언제든 볼 수 있잖아. 엄마가 해놨는데 왜 못 와? 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이 약속 일주일 전에 잡은 거예요. 갑자기 오늘 오라고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그제야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나는 오늘 갑자기 전화했는데 아들은 이미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미리 물어봤으면 아들도 약속을 안 잡았을 텐데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아들도 곤란한 거구나. 돌이켜보니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오늘 병원 같이 가줘. 목요일에 갑자기 이번 주말에 집 와. 저녁에 갑자기 내일 마트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당일이나 하루 전에 갑자기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일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자식이 시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던 거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윤미향 선생님은 다릅니다. 이분은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물어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있니? 엄마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들이 일정을 확인하고 네, 그날은 괜찮아요 하거나 그날은 안 되는데 금요일은 어때요? 하면서 조율합니다. 윤 선생님 아들은 엄마 약속을 지킵니다. 미리 물어봐서 일정을 비워뒀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시간을 존중해준다는 걸 아니까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갑자기 불러서 자기 계획을 망치는 게 아니라 미리 물어봐서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가족관계연구소에서 2018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자녀의 시간을 뺏으려고 할 때 성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30세에서 50세 성인 자녀 2,200명과 그들의 부모 2,2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시간 요구 패턴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요구형 당일이나 하루 전에 갑자기 시간을 요구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요구형 2, 3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 협의형 일주일 이상 미리 물어보고 자녀와 일정을 조율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즉시 요구형 부모를 둔 자녀들의 86%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갑자기 부를지 몰라서 불안하다. 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의 전화나 문자를 보고도 일부러 늦게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답하면 또 갑자기 뭘 요구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단기 요구형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건 사전 협의형이었습니다. 이 그룹 부모를 둔 자녀들의 81%가 부모님과의 시간 약속이 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율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식도 자기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회사 일, 친구 약속, 운동, 데이트,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오늘 와, 내일 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자기 계획을 망쳐야 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참습니다. 엄마니까 할 수 없지 하면서 자기 약속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납니다. 왜 맨날 갑자기 부르시지? 내가 계획 없는 사람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식도 대비를 합니다. 부모 전화가 오면 바로 안 받습니다. 또 갑자기 뭘 하자고 하실 거야 하면서 피합니다. 문자에도 바로 답을 안 합니다. 답하면 그럼 오늘 와라고 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계획을 무시하면 자식도 우리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이다. 내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면 자식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오늘 와, 내일 와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는지를요. 미리 물어보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요구하진 않는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있니? 엄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 자식도 일정을 확인하고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그날은 안 돼요라고 하면 화내지 마세요. 그럼 언제가 괜찮아? 하면서 함께 일정을 조율하세요. 내가 원하는 날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말고 서로 괜찮은 날을 찾으세요. 미리 물어보는 게 처음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자식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도 어른이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 대하는 거죠. 경계를 지키는 부모가 되세요.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자식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내가 갑자기 부름받으면 싫은 것처럼 자식도 갑자기 부름받으면 싫습니다. 미리 물어보고 함께 계획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편하게 시간을 냅니다. 미리 일정을 비워놓고 기꺼이 우리를 만나러 옵니다.
갑자기 불러서 억지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약속해서 기대하며 오게 하는 겁니다. 미리 물어보는 부모가 존중받습니다. 자식이 우리 엄마는 내 시간을 존중해 주셔라고 고마워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세요. 그러면 자식이 평생 찾아옵니다. 5번째, 자녀에게 비판적인 반응 자주 하시나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지만요. 지난달에 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지금 회사는 자기랑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미쳤어? 요즘 같은 세상에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둬? 나이도 있는데 새로 취직하기 쉽지 않아. 그냥 다녀. 딸이 뭐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가 세상 경험이 더 많아. 너는 아직 몰라. 딸이 결국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런 식으로 피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딸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딸이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줬을 때도 좀 더 안정적인 사람이 좋지 않겠어? 했고, 딸이 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도 그 차는 왜 기름값 많이 나올 텐데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언이었습니다. 딸이 잘 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엄마로서 해주는 조언이었죠.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조언이 아니라 비판으로 들렸을 겁니다. 엄마는 내 선택을 믿지 않는구나. 엄마는 내가 잘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정미화 여사님은 다릅니다. 이분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생각한 거면 한번 해봐.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걱정은 되지만 믿는다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꼭 성공할게요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정 여사님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고민도 많이 상담한답니다. 왜냐하면 정 여사님이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시니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0년에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비판적 태도가 성인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28세에서 48세 성인 자녀 2,650명과 그들의 부모 2,65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 비판형 자녀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자주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지지형 내 말대로 하면 지지해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지지형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속적 비판형 부모를 둔 자녀들 중 무려 88%가 중요한 결정을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부모한테 말하면 비판받을까봐, 반대당할까봐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조건부 지지형도 비슷했습니다. 자녀들의 71%가 부모님께는 나쁘거나 힘든 건 말하지 않고 좋은 소식만 전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지지형 부모를 둔 자녀들의 84%가 부모님과 모든 걸 상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고민도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니까, 믿어주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실제 성공률이었습니다. 무조건 지지형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모가 믿어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비판은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 소통을 차단한다. 반대로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자녀에게 시도할 용기를 주고 실패해도 일어설 힘을 준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뭘까요? 조언은 자식이 물어봤을 때 해주는 겁니다. 간섭은 자식이 안 물어봤는데 계속 말하는 겁니다. 조언은 내 선택을 존중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간섭은 내 선택은 틀렸어. 내 말대로 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언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30살, 40살, 50살이 된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건 안 돼, 저건 틀렸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엄마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우리 말만 듣고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포기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우리를 원망합니다. 내 인생을 엄마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요. 두 번째는 자식이 우리를 피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합니다. 회사를 옮기든 집을 사든 뭘 하든 우리한테 안 알립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야 아, 그랬어요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하면 반대할까봐, 비판받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믿으면 자식은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의 선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요. 혹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는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자식이 어떤 결정을 말하면 일단 그래, 내가 생각한 거면 한번 해봐라고 말하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반대하지 마세요. 걱정되더라도 믿는다고 말하세요. 자식이 엄마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조언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요.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자식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애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믿으세요. 자식도 똑똑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수하더라도 그게 자식의 배움입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든 실수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 옆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세요. 그러면 자식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는 날 믿어주셔라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먼저 상의합니다. 비판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부모는 멀어지고 믿어주는 부모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6번째, 선물할 때 생각할 점입니다. 지난달에 딸한테 옷을 하나 사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쁜 코트를 봤는데
딸이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비싼 옷이었지만 딸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라고 하면서 바로 입어봤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니까 보람도 있고 엄마 노릇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딸이 명절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먼저 가야 한다고요.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지난달에 비싼 옷도 사줬는데 명절에도 못 와? 말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이 잠깐 말이 없더니 엄마 그럼 그 옷값 드릴게요. 저한테 부담 주시려고 사주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딸은 네, 알겠어요 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딸한테 뭔가 사주고는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엄마가 저번에 그것도 사줬는데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손주 장난감 사준 것, 반찬 해준 것, 용돈 준 것, 이런 것들을 나중에 들먹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였죠.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엄마가 준 건 다 조건이 있었구나. 엄마 사랑은 거래였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한화자 선생님은 다릅니다. 이분도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사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절대 들먹이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뭘 못해줘도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하시지. 내가 저번에 뭐 사줬는데 라는 말은 안 하십니다. 한 선생님 아들이 오히려 엄마가 저번에도 이것저것 사주셨는데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답니다. 엄마가 들먹이지 않으니까 아들이 더 고마워하고 더 챙기게 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물질적 지원 방식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55세 이상 부모 2,850명과 그들의 성인 자녀 2,850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지원형 뭔가 해주고는 나중에 그것을 언급하며 보답을 기대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잉 지원형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사주고 해주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수 지원형 자녀가 필요할 때 도와주되 나중에 들먹이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조건부 지원형 부모를 둔 자녀들의 82%가 부모님의 도움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받으면 나중에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받기가 싫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점점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과잉 지원형도 원하지 않는데 계속 주니까 거절하기도 힘들고 받으면 미안하고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순수 지원형 부모를 둔 자녀들의 89%가 부모님의 도움이 고맙고 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고마운 마음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부모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고 자주 찾아가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건부로 주는 부모는 많이 줬지만 받는 건 적었습니다. 반대로 조건 없이 준 부모는 오히려 자녀로부터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챙겨주니까요. 조건부 사랑은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법입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의 자발적인 효도를 이끌어냅니다.
선물로 사랑을 증명하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받는 자식도 그걸 압니다. 엄마가 주는 게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나중에 보답받으려고 주는 건지 느낌으로 압니다. 특히 나중에 싸우거나 의견이 안 맞을 때 해준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정확한 맞는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뭔가 사주고 해주고 나중에 그걸 들먹이진 않는지를요. 내가 저번에 그것도 해줬는데 엄마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말을 하진 않는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자식한테 뭔가 해줄 거면 정말 조건 없이 해주세요. 나중에 보답받을 생각 말고 그냥 주고 싶어서 주세요. 그리고 한 번 준 건 잊으세요. 절대 나중에 들먹이지 마세요. 자식이 고맙다고 하면 당연한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세요. 자식이 뭘 못해줘도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니까 하세요. 내가 해준 것과 자식이 해주는 것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처음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줬으면 그만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돌려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주면 자식이 오히려 더 많이 돌려줍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니까 더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자발적으로 챙기게 되는 겁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챙기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신발 똑바로 벗어. 그렇게 아무렇게나 벗으면 어떡해. 아들이 50살입니다.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집에 오니까 저는 아들을 여전히 10살짜리 대하듯이 말한 겁니다. 아들이 잠깐 표정이 굳더니 내하고는 신발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야채 먹어, 국 좀 더 먹어, 핸드폰 그만 봐, 자세 똑바로 해,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엄마 말 끝까지 들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아들이 2시간 있다가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냥 집에 더 있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아들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50살 어른입니다. 자기 가정도 있고 회사에서 사람들 관리도 하고 중요한 결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마 집에 오면 10살 아들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대하니까요. 해라 하지 마라,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식으로 명령하니까요.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배명옥 여사님은 다릅니다. 이분 딸이 집에 오면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하신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은 뭐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요.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고 지시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배 여사님 딸이 엄마 집에 오래 머문답니다. 편하니까요. 엄마가 자기를 어른으로 대해주니까 존중받는 기분이 들고 대화가 즐겁고 더 있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가족심리학과에서 2019년에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언어 패턴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60세 이상 부모 3,100명과
그들의 30대 이상 성인 자녀 3,1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언어 패턴을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 언어해라 하지 마라, 이리 와, 그만해 같은 직접적인 명령을 많이 쓰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시형 언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저렇게 하면 안 돼 같은 간접적인 지시를 많이 쓰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형 언어 어떻게 생각해? 괜찮겠어? 내 의견은 뭐야? 같은 질문을 많이 쓰는 부모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령형 언어를 쓰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87%가 부모님 집에 가면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 집 방문 횟수가 5년 동안 평균 61% 감소했습니다. 가면 명령만 듣게 되니까 가기 싫어진 겁니다. 지시형 언어를 쓰는 부모도 비슷했습니다. 자녀들의 74%가 부모님이 나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방문 횟수도 평균 48%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질문형 언어를 쓰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91%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횟수가 5년 동안 평균 44% 증가했습니다. 가면 존중받는 느낌이니까 더 자주 가고 싶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형 언어를 쓰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와 평균 대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명령형 부모와의 대화는 평균 12분이었는데 질문형 부모와의 대화는 평균 52분이었습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부모가 명령거나 지시하면 자식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성인 자식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야채 먹어라, 일찍 자라, 조심해라 이런 말을 40살 넘은 자식한테도 합니다.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는 나를 아직도 애로 보는구나. 엄마한테는 내가 영원히 어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인데 집에서는 부하 직원 취급받는 것 같으니까요. 특히 자식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왔을 때도 그렇게 대하면 더 심각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이것 좀 해, 저것 좀 가져와 이런 식으로 명령하면 자식은 정말 창피합니다. 내가 집에서는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하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식도 밖에서는 존중받고 살아갑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배우자한테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엄마 아빠한테만 명령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집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면 기분 나빠질까봐 안 가게 됩니다. 말투는 관계를 만듭니다. 명령형 말투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질문형 말투는 어른 대 어른으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보부아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가장 큰 무례다. 나이가 아니라 대우가 사람을 어른으로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 자식도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를요. 혹시 해라 하지 마라,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명령형 말투를 자주 쓰진 않는지를요. 자식을 여전히 10살짜리 대하듯이 말하진 않는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명령형을 질문형으로 바꾸세요. 신발 똑바로 벗어 대신 신발 정리 좀 해줄래? 야채 먹어 대신 야채도 좀 먹어볼래? 핸드폰 그만 봐 대신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왜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식이 달라진다는 걸요. 명령하지 않으니까 저항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니까 대답합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자식을 대등한 어른으로 대하세요. 자식이 뭔가 말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건 틀렸어. 엄마 말이 맞아 하지 말고 일단 다 듣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좀 다르게 보는데 들어볼래? 이런 식으로 대화하세요. 어른 대 어른으로 대하는 부모가 되세요. 자식이 40살이면 40살 어른으로 대하세요. 50살이면 50살 어른으로 대하세요. 명령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지시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편하게 집에 옵니다. 와서 오래 머뭅니다.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게 즐겁고 존중받는 기분이 좋고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성인 자식을 성인으로 대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진짜 성숙한 부모입니다. 자식이 나이 들어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나이만큼 대우해주는 부모 말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 존경받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가까워지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카톡 스타일, 사소한 부탁, 감정 표현법, 시간 약속, 비판 반응, 선물 태도, 말투였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였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해줘야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지켜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명령해도 됐고, 우리가 결정해도 됐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자식도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자기 가정의 가장이고, 자기 결정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자식이 피하고 싶은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입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이라는 걸, 어른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셨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놓아주니까 자식이 스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챙깁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억지로 받아내는 효도가 아니라 자식이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효도 말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아니라면 2번 달아주세요.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